집은 계속 팔리는데 집을 파는 공인중개사들은 줄줄이 망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려고 연 사무실이 오히려 평생 모은 퇴직금부터 삼키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55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로 영업 중인 사람은 10만 9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중개사는 온종일 집을 보여주고 손님을 따라다녔지만 며칠 뒤 계약은 그 중개사를 빼고 끝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청구서와 줄어든 퇴직금 뿐이었습니다. 집도 팔리고 계약도 이어지는데 왜 공인중개사부터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던 이 자격증은 어쩌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어버린 걸까요? 수많은 퇴직자가 평생 모은 돈을 이 자격증에 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만큼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손님이 끊기면 끝이고 카페는 유행이 지나면 끝이지만 사람은 평생 집을 사고 팔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집값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몰렸고 떨어지면 서둘러 팔려는 사람과 급매물을 잡으려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IMF 때도 계약서는 쓰였고 코로나로 다른 가게들이 셔터를 내릴 때 부동산 사무실에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서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안 망한다. 그 말을 믿고 28만 명이 한 해 시험장으로 몰렸습니다. 10명이 도전해 1명 정도만 합격하는 시험이었지만 어렵다는 게 오히려 더 믿음직해 보인 거예요. 이 정도 시험을 통과하고 국가가 발급한 자격증까지 손에 넣었으니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것 같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문제집을 풀었고 어떤 사람은 퇴직 날짜가 오기도 전에 상가부터 보러 다녔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가족들은 축하했고 퇴직금이 들어온 날에는 사무실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직장을 잃은 대신 평생 가져갈 자격증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직장이라고 믿고 들어간 골목에서 가장 먼저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집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사를 멈춘 것도 아니었어요. 매매 계약서는 지금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는 계속되는데 그 거래에서 중개사가 가져갈 몫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만 해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부동산 간판이 몇 걸음마다 하나씩 걸려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집을 보고 나오면 바로 옆 사무실 직원이 따라붙었습니다. 같은 평형 더 싼 물건 있어요. 전화벨은 쉬지 않고 울렸고 좋은 매물 하나가 나오면 여러 중개사가 동시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무실이 너무 많아 누가 먼저 망할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매물을 먼저 잡을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골목을 걸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불이 꺼져 있고 벽에는 떼어내지 못한 아파트 시세표가 누렇게 남아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출입문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른 사람의 집을 팔던 사무실이 오늘은 자기 자리를 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21년 101만 5천여 건에서 2022년 50만 9천여 건으로 불과 1년 만에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래가 사라졌으니 부동산 사무실도 문을 닫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개사들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믿었어요. 금리가 내려가고 거래가 돌아오면 떠났던 손님들도 다시 사무실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얼어붙었던 거래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동산 사무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 해 새로 문을 연 중개사무소는 9,150곳이었지만 폐업한 곳은 11,297곳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0곳 넘게 간판을 내렸고 신규 개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는 현상도 3년째 이어졌어요. 거래 절벽만 지나가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불황을 견디지 못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래가 돌아와도 중개사에게 돌아갈 몫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거래가 조금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사무실에 계약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이 10곳 붙어 있어도 집 한 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무실은 결국 한두 곳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계약서를 쓰는 동안 나머지 사무실들은 한 달 내내 집을 보여주고 전화 상담을 했어도 매출이 0원일 수 있어요. 어렵게 계약을 잡아도 수수료를 혼자 가져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집주인을 잡고 다른 쪽이 손님을 데려오면 공동중개라는 이름으로 계약 한 건의 수입까지 나눠야 했습니다.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키는 데 들어간 시간은 늘었지만 정작 손해주는 돈은 줄어든 거예요. 오래 버틴 사무실들은 좋은 매물과 단골 집주인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새로 문을 연 중개사는 남들이 올린 매물을 따라다니며 손님 한 명을 기다려야 했어요. 거래가 조금 살아나도 계약은 일부 사무실에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골목 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손님에게 보이기 위해 플랫폼 안에서도 다시 돈을 내야 했습니다. 매달 광고 상품이 끝나는 날이면 중개사들은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바라봅니다. 결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계산합니다. 이번 달 들어온 전화는 몇 통이었는지, 그중 실제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 계약으로 이어진 손님은 있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을 끝내면 답은 늘 비슷합니다. 광고비도 못 건졌습니다. 그러면 끊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결제를 멈춘 바로 다음 날부터 매물은 검색 화면 아래로 밀려납니다. 손님이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도 다른 사무실 전화번호만 먼저 뜹니다. 골목 한가운데 멀쩡히 간판을 달고 있어도 휴대전화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손님에게는 문을 닫은 가게나 다름없습니다. 광고비를 내면 손해를 보고 광고비를 끊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중개사에게 선택지는 두 개였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돈을 잃거나 손님을 잃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은 달에도 결제 알림은 계속 울립니다. 광고비와 월세, 공과금은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정확한 날짜에 빠져나갑니다. 계약이 들어오는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돈이 나가는 날만큼은 하루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자기 사무실의 사장이었던 중개사는 어느새 플랫폼이 만든 가상 건물에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됐습니다. 더 잔인한 건 그 돈을 꼬박꼬박 내도 계약 한 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조가 실제 중개사의 하루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58세 박 씨의 사례를 보면 더 선명해져요. 박 씨는 30년 다니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뒤 퇴직금을 털어 상가 한 칸을 빌렸습니다. 주변에서는 할 일이 없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보라고 했고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도 그 말을 믿었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간판을 달았을 때만 해도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직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아침 셔터를 올리는 철컹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불을 켜고 의자를 닫고 커피를 내렸지만 오전 내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사무실을 비울 수 없어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혹시 손님 한 명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오후가 되자 마침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씨는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를 들었고 아파트 3곳을 보여달라는 말에 곧바로 차를 몰았어요. 하지만 집을 둘러보는 내내 손님의 시선은 박 씨보다 휴대전화 화면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지난달 같은 층은 8억 7천이던데요. 학구는 역단지보다 떨어지고 재개발 가능성도 낮다고 나오는데요. 박 씨는 집주인이 왜 급한지, 같은 동에서도 왜 2층의 가격이 다른지 설명했지만 손님은 화면에 없는 말에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를 오르내리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돌리며 2시간 넘게 시세와 대출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손님은 마지막 집을 나서며 꼭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박 씨는 다시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보여준 집이 직거래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가 연결한 손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수수료 없이 계약을 끝낸 거예요. 박 씨에게 남은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주차비 영수증과 2시간의 헛수고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을 때보다 더 참담한 순간은 손님이 왔는데도 자신의 목만 사라졌을 때였어요.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고비와 임대료, 협회비로 매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나갔고 1년 동안 광고비로만 1,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계약 4건으로 번 수수료는 약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3개월 동안 지출한 돈은 3,200만 원, 퇴직금 통장에서 사라진 돈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한 날, 불 꺼진 안에는 자격증 액자와 주인을 잃은 책상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사무실 한 곳이 아니라 그곳을 마지막 직장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노후였습니다. 2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중개사 사무실 서랍 속 장부 한 권이 어느 동이 비싼지,
어느 집주인이 급한지를 독점했습니다. 그 장부를 여는 대가가 수수료였습니다. 지금은 그 장부가 누구의 휴대전화에나 깔려 있어요. 실거래가, 학군, 대출 한도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몇 초 사이에 화면에 뜹니다. 거래가 다시 늘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라진 것은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팔릴 때 중개사가 당연히 돈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먼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박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광고비는 증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계약을 한 건도 못한 달에도 누군가의 매출은 정확히 올라갔어요. 중개사는 계약해야 돈을 벌었지만 플랫폼은 계약이 없어도 광고비를 벌었습니다. 실패의 위험은 중개사가 떠안고 돈은 성공과 상관없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더 성특한 것은 그 플랫폼이 중개사에게 광고 자리를 팔면서 소비자에게는 실거래가와 시세, 학군과 주변 환경을 무료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직반은 2023년 약 120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호갱노노는 손님이 중개사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계속 늘려갔어요. 박 씨는 결국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조금씩 없애는 시스템에 매달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남는 중개사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들이 앱보다 시세를 빨리 찾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과 실거래가는 앱이 더 빨리 보여줘요. 대신 이들은 화면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집은 어디인지, 집주인이 왜 급하게 내놓았는지, 계약서에 어떤 문장을 놓치면 큰 돈을 잃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앱은 이 집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만 지금 이 집을 사도 되는지는 판단해주지 못해요. 결국 살아남은 중개사는 매물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 잘못된 집을 사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먼저 간판이 내려간 자리는 분명합니다. 손님이 휴대전화로 확인한 시세를 다시 읽어주고 앱에서 찾은 매물의 문만 열어주던 자리였습니다. 손님은 그 일을 왜 수백만 원을 내고 맡겨야 하는지 묻기 시작했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사무실부터 셔터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손님이 사라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손님도 있고 거래도 있고 간판도 그대로인데 예전과 똑같이 일해서는 더 이상 돈이 남지 않는 순간입니다. 셔터를 내리는 날은 실패가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을 주인이 가장 늦게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변화를 직접 겪고 계신가요? 현장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은 계속 팔리는데 집을 파는 공인중개사들은 줄줄이 망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려고 연 사무실이 오히려 평생 모은 퇴직금부터 삼키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55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로 영업 중인 사람은 10만 9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중개사는 온종일 집을 보여주고 손님을 따라다녔지만 며칠 뒤 계약은 그 중개사를 빼고 끝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청구서와 줄어든 퇴직금 뿐이었습니다. 집도 팔리고 계약도 이어지는데 왜 공인중개사부터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던 이 자격증은 어쩌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어버린 걸까요? 수많은 퇴직자가 평생 모은 돈을 이 자격증에 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만큼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손님이 끊기면 끝이고 카페는 유행이 지나면 끝이지만 사람은 평생 집을 사고 팔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집값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몰렸고 떨어지면 서둘러 팔려는 사람과 급매물을 잡으려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IMF 때도 계약서는 쓰였고 코로나로 다른 가게들이 셔터를 내릴 때 부동산 사무실에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서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안 망한다. 그 말을 믿고 28만 명이 한 해 시험장으로 몰렸습니다. 10명이 도전해 1명 정도만 합격하는 시험이었지만 어렵다는 게 오히려 더 믿음직해 보인 거예요. 이 정도 시험을 통과하고 국가가 발급한 자격증까지 손에 넣었으니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것 같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문제집을 풀었고 어떤 사람은 퇴직 날짜가 오기도 전에 상가부터 보러 다녔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가족들은 축하했고 퇴직금이 들어온 날에는 사무실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직장을 잃은 대신 평생 가져갈 자격증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직장이라고 믿고 들어간 골목에서 가장 먼저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집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사를 멈춘 것도 아니었어요. 매매 계약서는 지금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는 계속되는데 그 거래에서 중개사가 가져갈 몫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만 해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부동산 간판이 몇 걸음마다 하나씩 걸려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집을 보고 나오면 바로 옆 사무실 직원이 따라 붙었습니다. 같은 평형 더 싼 물건 있어요. 전화벨은 쉬지 않고 울렸고 좋은 매물 하나가 나오면 여러 중개사가 동시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무실이 너무 많아 누가 먼저 망할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매물을 먼저 잡을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골목을 걸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불이 꺼져 있고 벽에는 떼어내지 못한 아파트 시세표가 누렇게 남아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출입문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른 사람의 집을 팔던 사무실이 오늘은 자기 자리를 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21년 101만 5천여 건에서 2022년 50만 9천여 건으로 불과 1년 만에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래가 사라졌으니 부동산 사무실도 문을 닫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개사들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믿었어요. 금리가 내려가고 거래가 돌아오면 떠났던 손님들도 다시 사무실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얼어붙었던 거래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동산 사무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 해 새로 문을 연 중개사무소는 9,150곳이었지만 폐업한 곳은 11,297곳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0곳 넘게 간판을 내렸고 신규 개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는 현상도 3년째 이어졌어요. 거래 절벽만 지나가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불황을 견디지 못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래가 돌아와도 중개사에게 돌아갈 몫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거래가 조금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사무실에 계약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이 10곳 붙어 있어도 집 한 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무실은 결국 한두 곳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계약서를 쓰는 동안 나머지 사무실들은 한 달 내내 집을 보여주고 전화 상담을 했어도 매출이 0원일 수 있어요. 어렵게 계약을 잡아도 수수료를 혼자 가져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집주인을 잡고 다른 쪽이 손님을 데려오면 공동중개라는 이름으로 계약 한 건의 수입까지 나눠야 했습니다.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키는 데 들어간 시간은 늘었지만 정작 손해주는 돈은 줄어든 거예요. 오래 버틴 사무실들은 좋은 매물과 단골 집주인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새로 문을 연 중개사는 남들이 올린 매물을 따라다니며 손님 한 명을 기다려야 했어요. 거래가 조금 살아나도 계약은 일부 사무실에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골목 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손님에게 보이기 위해 플랫폼 안에서도 다시 돈을 내야 했습니다. 매달 광고 상품이 끝나는 날이면 중개사들은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바라봅니다. 결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계산합니다. 이번 달 들어온 전화는 몇 통이었는지, 그중 실제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 계약으로 이어진 손님은 있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을 끝내면 답은 늘 비슷합니다. 광고비도 못 건졌습니다. 그러면 끊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결제를 멈춘 바로 다음 날부터 매물은 검색 화면 아래로 밀려납니다. 손님이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도 다른 사무실 전화번호만 먼저 뜹니다. 골목 한가운데 멀쩡히 간판을 달고 있어도 휴대전화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손님에게는 문을 닫은 가게나 다름없습니다. 광고비를 내면 손해를 보고 광고비를 끊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중개사에게 선택지는 두 개였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돈을 잃거나 손님을 잃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은 달에도 결제 알림은 계속 울립니다. 광고비와 월세, 공과금은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정확한 날짜에 빠져나갑니다. 계약이 들어오는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돈이 나가는 날만큼은 하루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자기 사무실의 사장이었던 중개사는 어느새 플랫폼이 만든 가상 건물에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됐습니다. 더 잔인한 건 그 돈을 꼬박꼬박 내도
계약 한 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조가 실제 중개사의 하루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58세 박 씨의 사례를 보면 더 선명해져요. 박 씨는 30년 다니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뒤 퇴직금을 털어 상가 한 칸을 빌렸습니다. 주변에서는 할 일이 없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보라고 했고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도 그 말을 믿었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간판을 달았을 때만 해도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직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아침 셔터를 올리는 철컹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불을 켜고 의자를 닫고 커피를 내렸지만 오전 내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사무실을 비울 수 없어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혹시 손님 한 명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오후가 되자 마침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씨는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를 들었고 아파트 3곳을 보여달라는 말에 곧바로 차를 몰았어요. 하지만 집을 둘러보는 내내 손님의 시선은 박 씨보다 휴대전화 화면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지난달 같은 층은 8억 7천이던데요. 학구는 역단지보다 떨어지고 재개발 가능성도 낮다고 나오는데요. 박 씨는 집주인이 왜 급한지, 같은 동에서도 왜 2층의 가격이 다른지 설명했지만 손님은 화면에 없는 말에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를 오르내리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돌리며 2시간 넘게 시세와 대출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손님은 마지막 집을 나서며 꼭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박 씨는 다시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보여준 집이 직거래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가 연결한 손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수수료 없이 계약을 끝낸 거예요. 박 씨에게 남은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주차비 영수증과 2시간의 헛수고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을 때보다 더 참담한 순간은 손님이 왔는데도 자신의 목만 사라졌을 때였어요.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고비와 임대료, 협회비로 매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나갔고 1년 동안 광고비로만 1,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계약 4건으로 번 수수료는 약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3개월 동안 지출한 돈은 3,200만 원, 퇴직금 통장에서 사라진 돈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한 날, 불 꺼진 안에는 자격증 액자와 주인을 잃은 책상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사무실 한 곳이 아니라 그곳을 마지막 직장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노후였습니다. 2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중개사 사무실 서랍 속 장부 한 권이 어느 동이 비싼지, 어느 집주인이 급한지를 독점했습니다. 그 장부를 여는 대가가 수수료였습니다. 지금은 그 장부가 누구의 휴대전화에나 깔려 있어요. 실거래가, 학군, 대출 한도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몇 초 사이에 화면에 뜹니다. 거래가 다시 늘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라진 것은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팔릴 때 중개사가 당연히 돈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먼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박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광고비는 증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계약을 한 건도 못한 달에도 누군가의 매출은 정확히 올라갔어요. 중개사는 계약해야 돈을 벌었지만 플랫폼은 계약이 없어도 광고비를 벌었습니다. 실패의 위험은 중개사가 떠안고 돈은 성공과 상관없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더 성득한 것은 그 플랫폼이 중개사에게 광고 자리를 팔면서 소비자에게는 실거래가와 시세, 학군과 주변 환경을 무료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직반은 2023년 약 1,20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호갱노노는 손님이 중개사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계속 늘려갔어요. 박 씨는 결국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조금씩 없애는 시스템에 매달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남는 중개사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들이 앱보다 시세를 빨리 찾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과 실거래가는 앱이 더 빨리 보여줘요. 대신 이들은 화면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집은 어디인지, 집주인이 왜 급하게 내놓았는지, 계약서에 어떤 문장을 놓치면 큰 돈을 잃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앱은 이 집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만 지금 이 집을 사도 되는지는 판단해주지 못해요. 결국 살아남은 중개사는 매물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 잘못된 집을 사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먼저 간판이 내려간 자리는 분명합니다. 손님이 휴대전화로 확인한 시세를 다시 읽어주고 앱에서 찾은 매물의 문만 열어주던 자리였습니다.
손님은 그 일을 왜 수백만 원을 내고 맡겨야 하는지 묻기 시작했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사무실부터 셔터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손님이 사라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손님도 있고 거래도 있고 간판도 그대로인데 예전과 똑같이 일해서는 더 이상 돈이 남지 않는 순간입니다. 셔터를 내리는 날은 실패가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을 주인이 가장 늦게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변화를 직접 겪고 계신가요? 현장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은 계속 팔리는데 집을 파는 공인중개사들은 줄줄이 망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려고 연 사무실이 오히려 평생 모은 퇴직금부터 삼키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55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로 영업 중인 사람은 10만 9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중개사는 온종일 집을 보여주고 손님을 따라다녔지만 며칠 뒤 계약은 그 중개사를 빼고 끝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청구서와 줄어든 퇴직금 뿐이었습니다. 집도 팔리고 계약도 이어지는데 왜 공인중개사부터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던 이 자격증은 어쩌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어버린 걸까요? 수많은 퇴직자가 평생 모은 돈을 이 자격증에 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만큼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손님이 끊기면 끝이고 카페는 유행이 지나면 끝이지만 사람은 평생 집을 사고 팔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집값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몰렸고 떨어지면 서둘러 팔려는 사람과 급매물을 잡으려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IMF 때도 계약서는 쓰였고 코로나로 다른 가게들이 셔터를 내릴 때 부동산 사무실에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서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안 망한다. 그 말을 믿고 28만 명이 한 해 시험장으로 몰렸습니다. 10명이 도전해 1명 정도만 합격하는 시험이었지만 어렵다는 게 오히려 더 믿음직해 보인 거예요. 이 정도 시험을 통과하고 국가가 발급한 자격증까지 손에 넣었으니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것 같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문제집을 풀었고 어떤 사람은 퇴직 날짜가 오기도 전에 상가부터 보러 다녔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가족들은 축하했고 퇴직금이 들어온 날에는 사무실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직장을 잃은 대신 평생 가져갈 자격증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직장이라고 믿고 들어간 골목에서 가장 먼저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집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사를 멈춘 것도 아니었어요. 매매 계약서는 지금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는 계속되는데 그 거래에서 중개사가 가져갈 몫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만 해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부동산 간판이 몇 걸음마다 하나씩 걸려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집을 보고 나오면 바로 옆 사무실 직원이 따라붙었습니다. 같은 평형 더 싼 물건 있어요. 전화벨은 쉬지 않고 울렸고 좋은 매물 하나가 나오면 여러 중개사가 동시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무실이 너무 많아 누가 먼저 망할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매물을 먼저 잡을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골목을 걸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불이 꺼져 있고 벽에는 떼어내지 못한 아파트 시세표가 누렇게 남아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출입문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른 사람의 집을 팔던 사무실이 오늘은 자기 자리를 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21년 101만 5천여 건에서 2022년 50만 9천여 건으로 불과 1년 만에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래가 사라졌으니 부동산 사무실도 문을 닫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개사들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믿었어요. 금리가 내려가고 거래가 돌아오면 떠났던 손님들도 다시 사무실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얼어붙었던 거래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동산 사무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 해 새로 문을 연 중개사무소는 9,150곳이었지만 폐업한 곳은 11,297곳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0곳 넘게 간판을 내렸고 신규 개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는 현상도 3년째 이어졌어요. 거래 절벽만 지나가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불황을 견디지 못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래가 돌아와도 중개사에게 돌아갈 몫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거래가 조금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사무실에 계약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이 10곳 붙어 있어도 집 한 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무실은 결국 한두 곳뿐이었습니다. 노무가 계약서를 쓰는 동안 나머지 사무실들은 한 달 내내 집을 보여주고 전화 상담을 했어도 매출이 0원일 수 있어요. 어렵게 계약을 잡아도 수수료를 혼자 가져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집주인을 잡고 다른 쪽이 손님을 데려오면 공동중개라는 이름으로 계약 한 건의 수입까지 나눠야 했습니다.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키는 데 들어간 시간은 늘었지만 정작 손해주는 돈은 줄어든 거예요. 오래 버틴 사무실들은 좋은 매물과 단골 집주인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새로 문을 연 중개사는 남들이 올린 매물을 따라다니며 손님 한 명을 기다려야 했어요. 거래가 조금 살아나도 계약은 일부 사무실에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골목 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손님에게 보이기 위해 플랫폼 안에서도 다시 돈을 내야 했습니다. 매달 광고 상품이 끝나는 날이면 중개사들은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바라봅니다. 결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계산합니다. 이번 달 들어온 전화는 몇 통이었는지, 그중 실제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 계약으로 이어진 손님은 있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을 끝내면 답은 늘 비슷합니다. 광고비도 못 건졌습니다. 그러면 끊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결제를 멈춘 바로 다음 날부터 매물은 검색 화면 아래로 밀려납니다. 손님이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도 다른 사무실 전화번호만 먼저 뜹니다. 골목 한가운데 멀쩡히 간판을 달고 있어도 휴대전화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손님에게는 문을 닫은 가게나 다름없습니다. 광고비를 내면 손해를 보고 광고비를 끊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중개사에게 선택지는 두 개였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돈을 잃거나 손님을 잃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은 달에도 결제 알림은 계속 울립니다. 광고비와 월세, 공과금은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정확한 날짜에 빠져나갑니다. 계약이 들어오는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돈이 나가는 날만큼은 하루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자기 사무실의 사장이었던 중개사는 어느새 플랫폼이 만든 가상 건물에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됐습니다. 더 잔인한 건 그 돈을 꼬박꼬박 내도 계약 한 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조가 실제 중개사의 하루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58세 박 씨의 사례를 보면 더 선명해져요. 박 씨는 30년 다니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뒤 퇴직금을 털어 상가 한 칸을 빌렸습니다. 주변에서는 할 일이 없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보라고 했고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도 그 말을 믿었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간판을 달았을 때만 해도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직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아침 셔터를 올리는 철컹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불을 켜고 의자를 닫고 커피를 내렸지만 오전 내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사무실을 비울 수 없어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혹시 손님 한 명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오후가 되자 마침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씨는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를 들었고 아파트 3곳을 보여달라는 말에 곧바로 차를 몰았어요. 하지만 집을 둘러보는 내내 손님의 시선은 박 씨보다 휴대전화 화면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지난달 같은 층은 8억 7천이던데요. 학구는 역단지보다 떨어지고 재개발 가능성도 낮다고 나오는데요. 박 씨는 집주인이 왜 급한지, 같은 동에서도 왜 2층의 가격이 다른지 설명했지만 손님은 화면에 없는 말에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를 오르내리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돌리며 2시간 넘게 시세와 대출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손님은 마지막 집을 나서며 꼭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박 씨는 다시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보여준 집이 직거래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가 연결한 손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수수료 없이 계약을 끝낸 거예요. 박 씨에게 남은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주차비 영수증과 2시간의 헛수고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을 때보다 더 참담한 순간은 손님이 왔는데도 자신의 목만 사라졌을 때였어요.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고비와 임대료, 협회비로 매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나갔고 1년 동안 광고비로만 1,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계약 4건으로 번 수수료는 약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3개월 동안 지출한 돈은 3,200만 원, 퇴직금 통장에서 사라진 돈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한 날, 불 꺼진 안에는 자격증 액자와 주인을 잃은 책상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사무실 한 곳이 아니라 그곳을 마지막 직장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노후였습니다. 2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중개사 사무실 서랍 속 장부 한 권이 어느 동이 비싼지, 어느 집주인이 급한지를 독점했습니다. 그 장부를 여는 대가가 수수료였습니다. 지금은 그 장부가 누구의 휴대전화에나 깔려 있어요. 실거래가, 학군, 대출 한도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몇 초 사이에 화면에 뜹니다. 거래가 다시 늘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라진 것은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팔릴 때 중개사가 당연히 돈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먼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박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광고비는 증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계약을 한 건도 못한 달에도 누군가의 매출은 정확히 올라갔어요. 중개사는 계약해야 돈을 벌었지만 플랫폼은 계약이 없어도 광고비를 벌었습니다. 실패의 위험은 중개사가 떠안고 돈은 성공과 상관없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더 성득한 것은 그 플랫폼이 중개사에게 광고 자리를 팔면서 소비자에게는 실거래가와 시세, 학군과 주변 환경을 무료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직반은 2023년 약 1,20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호갱노노는 손님이 중개사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계속 늘려갔어요. 박 씨는 결국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조금씩 없애는 시스템에 매달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남는 중개사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들이 앱보다 시세를 빨리 찾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과 실거래가는 앱이 더 빨리 보여줘요. 대신 이들은 화면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집은 어디인지, 집주인이 왜 급하게 내놓았는지, 계약서에 어떤 문장을 놓치면 큰 돈을 잃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앱은 이 집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만 지금 이 집을 사도 되는지는 판단해주지 못해요. 결국 살아남은 중개사는 매물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 잘못된 집을 사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먼저 간판이 내려간 자리는 분명합니다. 손님이 휴대전화로 확인한 시세를 다시 읽어주고 앱에서 찾은 매물의 문만 열어주던 자리였습니다. 손님은 그 일을 왜 수백만 원을 내고 맡겨야 하는지 묻기 시작했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사무실부터 셔터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손님이 사라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손님도 있고 거래도 있고 간판도 그대로인데 예전과 똑같이 일해서는 더 이상 돈이 남지 않는 순간입니다. 셔터를 내리는 날은 실패가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을 주인이 가장 늦게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변화를 직접 겪고 계신가요? 현장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은 계속 팔리는데 집을 파는 공인중개사들은 줄줄이 망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려고 연 사무실이 오히려 평생 모은 퇴직금부터 삼키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55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로 영업 중인 사람은 10만 9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중개사는 온종일 집을 보여주고 손님을 따라다녔지만 며칠 뒤 계약은 그 중개사를 빼고 끝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청구서와 줄어든 퇴직금 뿐이었습니다. 집도 팔리고 계약도 이어지는데 왜 공인중개사부터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던 이 자격증은 어쩌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어버린 걸까요? 수많은 퇴직자가 평생 모은 돈을 이 자격증에 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만큼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손님이 끊기면 끝이고 카페는 유행이 지나면 끝이지만 사람은 평생 집을 사고 팔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집값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몰렸고 떨어지면 서둘러 팔려는 사람과 급매물을 잡으려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IMF 때도 계약서는 쓰였고 코로나로 다른 가게들이 셔터를 내릴 때 부동산 사무실에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서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안 망한다. 그 말을 믿고 28만 명이 한 해 시험장으로 몰렸습니다.
10명이 도전해 1명 정도만 합격하는 시험이었지만 어렵다는 게 오히려 더 믿음직해 보인 거예요. 이 정도 시험을 통과하고 국가가 발급한 자격증까지 손에 넣었으니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것 같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문제집을 풀었고 어떤 사람은 퇴직 날짜가 오기도 전에 상가부터 보러 다녔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가족들은 축하했고 퇴직금이 들어온 날에는 사무실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직장을 잃은 대신 평생 가져갈 자격증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직장이라고 믿고 들어간 골목에서 가장 먼저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집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사를 멈춘 것도 아니었어요. 매매 계약서는 지금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는 계속되는데 그 거래에서 중개사가 가져갈 몫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만 해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부동산 간판이 몇 걸음마다 하나씩 걸려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집을 보고 나오면 바로 옆 사무실 직원이 따라 붙었습니다. 같은 평형 더 싼 물건 있어요. 전화벨은 쉬지 않고 울렸고 좋은 매물 하나가 나오면 여러 중개사가 동시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무실이 너무 많아 누가 먼저 망할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매물을 먼저 잡을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골목을 걸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불이 꺼져 있고 벽에는 떼어내지 못한 아파트 시세표가 누렇게 남아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출입문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른 사람의 집을 팔던 사무실이 오늘은 자기 자리를 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21년 101만 5천여 건에서 2022년 50만 9천여 건으로 불과 1년 만에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래가 사라졌으니 부동산 사무실도 문을 닫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개사들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믿었어요. 금리가 내려가고 거래가 돌아오면 떠났던 손님들도 다시 사무실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얼어붙었던 거래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동산 사무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 해 새로 문을 연 중개사무소는 9,150곳이었지만 폐업한 곳은 11,297곳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0곳 넘게 간판을 내렸고 신규 개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는 현상도 3년째 이어졌어요. 거래 절벽만 지나가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불황을 견디지 못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래가 돌아와도 중개사에게 돌아갈 몫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거래가 조금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사무실에 계약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이 10곳 붙어 있어도 집 한 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무실은 결국 한두 곳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계약서를 쓰는 동안 나머지 사무실들은 한 달 내내 집을 보여주고 전화 상담을 했어도 매출이 0원일 수 있어요. 어렵게 계약을 잡아도 수수료를 혼자 가져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집주인을 잡고 다른 쪽이 손님을 데려오면 공동중개라는 이름으로 계약 한 건의 수입까지 나눠야 했습니다.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키는 데 들어간 시간은 늘었지만 정작 손에 주는 돈은 줄어든 거예요. 오래 버틴 사무실들은 좋은 매물과 단골 집주인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새로 문을 연 중개사는 남들이 올린 매물을 따라다니며 손님 한 명을 기다려야 했어요. 거래가 조금 살아나도 계약은 일부 사무실에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골목 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손님에게 보이기 위해 플랫폼 안에서도 다시 돈을 내야 했습니다. 매달 광고 상품이 끝나는 날이면 중개사들은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바라봅니다. 결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계산합니다. 이번 달 들어온 전화는 몇 통이었는지, 그중 실제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 계약으로 이어진 손님은 있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을 끝내면 답은 늘 비슷합니다. 광고비도 못 건졌습니다. 그러면 끊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결제를 멈춘 바로 다음 날부터 매물은 검색 화면 아래로 밀려납니다. 손님이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도 다른 사무실 전화번호만 먼저 뜹니다. 골목 한가운데 멀쩡히 간판을 달고 있어도 휴대전화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손님에게는 문을 닫은 가게나 다름없습니다. 광고비를 내면 손해를 보고 광고비를 끊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중개사에게 선택지는 두 개였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돈을 잃거나 손님을 잃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은 달에도 결제 알림은 계속 울립니다. 광고비와 월세, 공과금은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정확한 날짜에 빠져나갑니다. 계약이 들어오는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돈이 나가는 날만큼은 하루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자기 사무실의 사장이었던 중개사는 어느새 플랫폼이 만든 가상 건물에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됐습니다. 더 잔인한 건 그 돈을 꼬박꼬박 내도 계약 한 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조가 실제 중개사의 하루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58세 박 씨의 사례를 보면 더 선명해져요. 박 씨는 30년 다니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뒤 퇴직금을 털어 상가 한 칸을 빌렸습니다. 주변에서는 할 일이 없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보라고 했고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도 그 말을 믿었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간판을 달았을 때만 해도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직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아침 셔터를 올리는 철컹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불을 켜고 의자를 닫고 커피를 내렸지만 오전 내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사무실을 비울 수 없어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혹시 손님 한 명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오후가 되자 마침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씨는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를 들었고 아파트 3곳을 보여달라는 말에 곧바로 차를 몰았어요. 하지만 집을 둘러보는 내내 손님의 시선은 박 씨보다 휴대전화 화면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지난달 같은 층은 8억 7천이던데요. 학구는 역단지보다 떨어지고 재개발 가능성도 낮다고 나오는데요. 박 씨는 집주인이 왜 급한지, 같은 동에서도 왜 2층의 가격이 다른지 설명했지만 손님은 화면에 없는 말에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를 오르내리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돌리며 2시간 넘게 시세와 대출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손님은 마지막 집을 나서며 꼭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박 씨는 다시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보여준 집이 직거래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가 연결한 손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수수료 없이 계약을 끝낸 거예요. 박 씨에게 남은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주차비 영수증과 2시간의 헛수고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을 때보다 더 참담한 순간은 손님이 왔는데도 자신의 목만 사라졌을 때였어요.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고비와 임대료, 협회비로 매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나갔고 1년 동안 광고비로만 1,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계약 4건으로 번 수수료는 약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3개월 동안 지출한 돈은 3,200만 원, 퇴직금 통장에서 사라진 돈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한 날, 불 꺼진 안에는 자격증 액자와 주인을 잃은 책상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사무실 한 곳이 아니라 그곳을 마지막 직장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노후였습니다. 2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중개사 사무실 서랍 속 장부 한 권이 어느 동이 비싼지, 어느 집주인이 급한지를 독점했습니다. 그 장부를 여는 대가가 수수료였습니다. 지금은 그 장부가 누구의 휴대전화에나 깔려 있어요. 실거래가, 학군, 대출 한도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몇 초 사이에 화면에 뜹니다. 거래가 다시 늘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라진 것은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팔릴 때 중개사가 당연히 돈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먼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박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광고비는 증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계약을 한 건도 못한 달에도 누군가의 매출은 정확히 올라갔어요. 중개사는 계약해야 돈을 벌었지만 플랫폼은 계약이 없어도 광고비를 벌었습니다. 실패의 위험은 중개사가 떠안고 돈은 성공과 상관없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더 성특한 것은 그 플랫폼이 중개사에게 광고 자리를 팔면서 소비자에게는 실거래가와 시세, 학군과 주변 환경을 무료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직반은 2023년 약 1,20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호갱노노는 손님이 중개사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계속 늘려갔어요. 박 씨는 결국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조금씩 없애는 시스템에 매달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남는 중개사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들이 앱보다 시세를 빨리 찾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과 실거래가는 앱이 더 빨리 보여줘요.
대신 이들은 화면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집은 어디인지, 집주인이 왜 급하게 내놓았는지, 계약서에 어떤 문장을 놓치면 큰 돈을 잃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앱은 이 집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만 지금 이 집을 사도 되는지는 판단해주지 못해요. 결국 살아남은 중개사는 매물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 잘못된 집을 사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먼저 간판이 내려간 자리는 분명합니다. 손님이 휴대전화로 확인한 시세를 다시 읽어주고 앱에서 찾은 매물의 문만 열어주던 자리였습니다. 손님은 그 일을 왜 수백만 원을 내고 맡겨야 하는지 묻기 시작했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사무실부터 셔터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손님이 사라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손님도 있고 거래도 있고 간판도 그대로인데 예전과 똑같이 일해서는 더 이상 돈이 남지 않는 순간입니다. 셔터를 내리는 날은 실패가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을 주인이 가장 늦게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변화를 직접 겪고 계신가요? 현장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은 계속 팔리는데 집을 파는 공인중개사들은 줄줄이 망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려고 연 사무실이 오히려 평생 모은 퇴직금부터 삼키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55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로 영업 중인 사람은 10만 9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중개사는 온종일 집을 보여주고 손님을 따라다녔지만 며칠 뒤 계약은 그 중개사를 빼고 끝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청구서와 줄어든 퇴직금 뿐이었습니다. 집도 팔리고 계약도 이어지는데 왜 공인중개사부터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던 이 자격증은 어쩌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어버린 걸까요? 수많은 퇴직자가 평생 모은 돈을 이 자격증에 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만큼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손님이 끊기면 끝이고 카페는 유행이 지나면 끝이지만 사람은 평생 집을 사고 팔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집값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몰렸고 떨어지면 서둘러 팔려는 사람과 급매물을 잡으려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IMF 때도 계약서는 쓰였고 코로나로 다른 가게들이 셔터를 내릴 때 부동산 사무실에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서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안 망한다. 그 말을 믿고 28만 명이 한 해 시험장으로 몰렸습니다. 10명이 도전해 1명 정도만 합격하는 시험이었지만 어렵다는 게 오히려 더 믿음직해 보인 거예요. 이 정도 시험을 통과하고 국가가 발급한 자격증까지 손에 넣었으니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것 같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문제집을 풀었고 어떤 사람은 퇴직 날짜가 오기도 전에 상가부터 보러 다녔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가족들은 축하했고 퇴직금이 들어온 날에는 사무실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직장을 잃은 대신 평생 가져갈 자격증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직장이라고 믿고 들어간 골목에서 가장 먼저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집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사를 멈춘 것도 아니었어요. 매매 계약서는 지금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는 계속되는데 그 거래에서 중개사가 가져갈 몫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만 해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부동산 간판이 몇 걸음마다 하나씩 걸려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집을 보고 나오면 바로 옆 사무실 직원이 따라 붙었습니다. 같은 평형 더 싼 물건 있어요. 전화벨은 쉬지 않고 울렸고 좋은 매물 하나가 나오면 여러 중개사가 동시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무실이 너무 많아 누가 먼저 망할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매물을 먼저 잡을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골목을 걸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불이 꺼져 있고 벽에는 떼어내지 못한 아파트 시세표가 누렇게 남아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출입문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른 사람의 집을 팔던 사무실이 오늘은 자기 자리를 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21년 101만 5천여 건에서 2022년 50만 9천여 건으로 불과 1년 만에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래가 사라졌으니 부동산 사무실도 문을 닫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개사들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믿었어요. 금리가 내려가고 거래가 돌아오면
떠났던 손님들도 다시 사무실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얼어붙었던 거래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동산 사무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 해 새로 문을 연 중개사무소는 9,150곳이었지만 폐업한 곳은 11,297곳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0곳 넘게 간판을 내렸고 신규 개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는 현상도 3년째 이어졌어요. 거래 절벽만 지나가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불황을 견디지 못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래가 돌아와도 중개사에게 돌아갈 몫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거래가 조금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사무실에 계약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이 10곳 붙어 있어도 집 한 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무실은 결국 한두 곳뿐이었습니다. 루몬가 계약서를 쓰는 동안 나머지 사무실들은 한 달 내내 집을 보여주고 전화 상담을 했어도 매출이 0원일 수 있어요. 어렵게 계약을 잡아도 수수료를 혼자 가져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집주인을 잡고 다른 쪽이 손님을 데려오면 공동중개라는 이름으로 계약 한 건의 수입까지 나눠야 했습니다.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키는 데 들어간 시간은 늘었지만 정작 손해주는 돈은 줄어든 거예요. 오래 버틴 사무실들은 좋은 매물과 단골 집주인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새로 문을 연 중개사는 남들이 올린 매물을 따라다니며 손님 한 명을 기다려야 했어요. 거래가 조금 살아나도 계약은 일부 사무실에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골목 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손님에게 보이기 위해 플랫폼 안에서도 다시 돈을 내야 했습니다. 매달 광고 상품이 끝나는 날이면 중개사들은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바라봅니다. 결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계산합니다. 이번 달 들어온 전화는 몇 통이었는지, 그중 실제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 계약으로 이어진 손님은 있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을 끝내면 답은 늘 비슷합니다. 광고비도 못 건졌습니다. 그러면 끊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결제를 멈춘 바로 다음 날부터 매물은 검색 화면 아래로 밀려납니다. 손님이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도 다른 사무실 전화번호만 먼저 뜹니다. 골목 한가운데 멀쩡히 간판을 달고 있어도 휴대전화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손님에게는 문을 닫은 가게나 다름없습니다. 광고비를 내면 손해를 보고 광고비를 끊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중개사에게 선택지는 두 개였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돈을 잃거나 손님을 잃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은 달에도 결제 알림은 계속 울립니다. 광고비와 월세, 공과금은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정확한 날짜에 빠져나갑니다. 계약이 들어오는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돈이 나가는 날만큼은 하루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자기 사무실의 사장이었던 중개사는 어느새 플랫폼이 만든 가상 건물에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됐습니다. 더 잔인한 건 그 돈을 꼬박꼬박 내도 계약 한 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조가 실제 중개사의 하루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58세 박 씨의 사례를 보면 더 선명해져요. 박 씨는 30년 다니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뒤 퇴직금을 털어 상가 한 칸을 빌렸습니다. 주변에서는 할 일이 없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보라고 했고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도 그 말을 믿었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간판을 달았을 때만 해도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직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아침 셔터를 올리는 철컹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불을 켜고 의자를 닫고 커피를 내렸지만 오전 내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사무실을 비울 수 없어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혹시 손님 한 명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오후가 되자 마침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씨는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를 들었고 아파트 3곳을 보여달라는 말에 곧바로 차를 몰았어요. 하지만 집을 둘러보는 내내 손님의 시선은 박 씨보다 휴대전화 화면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지난달 같은 층은 8억 7천이던데요. 학구는 역단지보다 떨어지고 재개발 가능성도 낮다고 나오는데요. 박 씨는 집주인이 왜 급한지, 같은 동에서도 왜 2층의 가격이 다른지 설명했지만 손님은 화면에 없는 말에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를 오르내리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돌리며 2시간 넘게 시세와 대출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손님은 마지막 집을 나서며 꼭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박 씨는 다시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보여준 집이 직거래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가 연결한 손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수수료 없이 계약을 끝낸 거예요. 박 씨에게 남은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주차비 영수증과 2시간의 헛수고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을 때보다 더 참담한 순간은 손님이 왔는데도 자신의 목만 사라졌을 때였어요.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고비와 임대료, 협회비로 매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나갔고 1년 동안 광고비로만 1,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계약 4건으로 번 수수료는 약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3개월 동안 지출한 돈은 3,200만 원, 퇴직금 통장에서 사라진 돈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한 날, 불 꺼진 안에는 자격증 액자와 주인을 잃은 책상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사무실 한 곳이 아니라 그곳을 마지막 직장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노후였습니다. 2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중개사 사무실 서랍 속 장부 한 권이 어느 동이 비싼지, 어느 집주인이 급한지를 독점했습니다. 그 장부를 여는 대가가 수수료였습니다. 지금은 그 장부가 누구의 휴대전화에나 깔려 있어요. 실거래가, 학군, 대출 한도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몇 초 사이에 화면에 뜹니다. 거래가 다시 늘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라진 것은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팔릴 때 중개사가 당연히 돈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먼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박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광고비는 증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계약을 한 건도 못한 달에도 누군가의 매출은 정확히 올라갔어요. 중개사는 계약해야 돈을 벌었지만 플랫폼은 계약이 없어도 광고비를 벌었습니다. 실패의 위험은 중개사가 떠안고 돈은 성공과 상관없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더 성득한 것은 그 플랫폼이 중개사에게 광고 자리를 팔면서 소비자에게는 실거래가와 시세, 학군과 주변 환경을 무료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직반은 2023년 약 1,20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호갱 노노는 손님이 중개사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계속 늘려갔어요. 박 씨는 결국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조금씩 없애는 시스템에 매달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남는 중개사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들이 앱보다 시세를 빨리 찾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과 실거래가는 앱이 더 빨리 보여줘요. 대신 이들은 화면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집은 어디인지, 집주인이 왜 급하게 내놓았는지, 계약서에 어떤 문장을 놓치면 큰 돈을 잃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앱은 이 집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만 지금 이 집을 사도 되는지는 판단해주지 못해요. 결국 살아남은 중개사는 매물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 잘못된 집을 사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먼저 간판이 내려간 자리는 분명합니다. 손님이 휴대전화로 확인한 시세를 다시 읽어주고 앱에서 찾은 매물의 문만 열어주던 자리였습니다. 손님은 그 일을 왜 수백만 원을 내고 맡겨야 하는지 묻기 시작했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사무실부터 셔터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손님이 사라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손님도 있고 거래도 있고 간판도 그대로인데 예전과 똑같이 일해서는 더 이상 돈이 남지 않는 순간입니다. 셔터를 내리는 날은 실패가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을 주인이 가장 늦게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변화를 직접 겪고 계신가요? 현장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은 계속 팔리는데 집을 파는 공인중개사들은 줄줄이 망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려고 연 사무실이 오히려 평생 모은 퇴직금부터 삼키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55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로 영업 중인 사람은 10만 9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중개사는 온종일 집을 보여주고 손님을 따라다녔지만 며칠 뒤 계약은 그 중개사를 빼고 끝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청구서와 줄어든 퇴직금 뿐이었습니다. 집도 팔리고 계약도 이어지는데 왜 공인중개사부터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던 이 자격증은 어쩌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어버린 걸까요? 수많은 퇴직자가 평생 모은 돈을 이 자격증에 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만큼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손님이 끊기면 끝이고 카페는 유행이 지나면 끝이지만 사람은 평생 집을 사고 팔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집값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몰렸고 떨어지면 서둘러 팔려는 사람과 급매물을 잡으려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IMF 때도 계약서는 쓰였고 코로나로 다른 가게들이 셔터를 내릴 때 부동산 사무실에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서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안 망한다. 그 말을 믿고 28만 명이 한 해 시험장으로 몰렸습니다. 10명이 도전해 1명 정도만 합격하는 시험이었지만 어렵다는 게 오히려 더 믿음직해 보인 거예요. 이 정도 시험을 통과하고 국가가 발급한 자격증까지 손에 넣었으니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것 같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문제집을 풀었고 어떤 사람은 퇴직 날짜가 오기도 전에 상가부터 보러 다녔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가족들은 축하했고 퇴직금이 들어온 날에는 사무실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직장을 잃은 대신 평생 가져갈 자격증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직장이라고 믿고 들어간 골목에서 가장 먼저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집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사를 멈춘 것도 아니었어요. 매매 계약서는 지금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는 계속되는데 그 거래에서 중개사가 가져갈 몫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만 해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부동산 간판이 몇 걸음마다 하나씩 걸려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집을 보고 나오면 바로 옆 사무실 직원이 따라 붙었습니다. 같은 평형 더 싼 물건 있어요. 전화벨은 쉬지 않고 울렸고 좋은 매물 하나가 나오면 여러 중개사가 동시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무실이 너무 많아 누가 먼저 망할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매물을 먼저 잡을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골목을 걸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불이 꺼져 있고 벽에는 떼어내지 못한 아파트 시세표가 누렇게 남아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출입문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른 사람의 집을 팔던 사무실이 오늘은 자기 자리를 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21년 101만 5천여 건에서 2022년 50만 9천여 건으로 불과 1년 만에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래가 사라졌으니 부동산 사무실도 문을 닫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개사들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믿었어요. 금리가 내려가고 거래가 돌아오면 떠났던 손님들도 다시 사무실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얼어붙었던 거래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동산 사무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 해 새로 문을 연 중개사무소는 9,150곳이었지만 폐업한 곳은 11,297곳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0곳 넘게 간판을 내렸고 신규 개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는 현상도 3년째 이어졌어요. 거래 절벽만 지나가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불황을 견디지 못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래가 돌아와도 중개사에게 돌아갈 몫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거래가 조금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사무실에 계약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이 10곳 붙어 있어도 집 한 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무실은 결국 한두 곳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계약서를 쓰는 동안 나머지 사무실들은 한 달 내내 집을 보여주고 전화 상담을 했어도 매출이 0원일 수 있어요. 어렵게 계약을 잡아도 수수료를 혼자 가져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집주인을 잡고 다른 쪽이 손님을 데려오면 공동중개라는 이름으로 계약 한 건의 수입까지 나눠야 했습니다.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키는 데 들어간 시간은 늘었지만 정작 손에 주는 돈은 줄어든 거예요. 오래 버틴 사무실들은 좋은 매물과 단골 집주인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새로 문을 연 중개사는 남들이 올린 매물을 따라다니며 손님 한 명을 기다려야 했어요. 거래가 조금 살아나도 계약은 일부 사무실에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골목 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손님에게 보이기 위해 플랫폼 안에서도 다시 돈을 내야 했습니다. 매달 광고 상품이 끝나는 날이면 중개사들은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바라봅니다. 결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계산합니다. 이번 달 들어온 전화는 몇 통이었는지, 그중 실제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
계약으로 이어진 손님은 있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을 끝내면 답은 늘 비슷합니다. 광고비도 못 건졌습니다. 그러면 끊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결제를 멈춘 바로 다음 날부터 매물은 검색 화면 아래로 밀려납니다. 손님이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도 다른 사무실 전화번호만 먼저 뜹니다. 골목 한가운데 멀쩡히 간판을 달고 있어도 휴대전화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손님에게는 문을 닫은 가게나 다름없습니다. 광고비를 내면 손해를 보고 광고비를 끊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중개사에게 선택지는 두 개였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돈을 잃거나 손님을 잃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은 달에도 결제 알림은 계속 울립니다. 광고비와 월세, 공과금은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정확한 날짜에 빠져나갑니다. 계약이 들어오는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돈이 나가는 날만큼은 하루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자기 사무실의 사장이었던 중개사는 어느새 플랫폼이 만든 가상 건물에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됐습니다. 더 잔인한 건 그 돈을 꼬박꼬박 내도 계약 한 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조가 실제 중개사의 하루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58세 박 씨의 사례를 보면 더 선명해져요. 박 씨는 30년 다니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뒤 퇴직금을 털어 상가 한 칸을 빌렸습니다. 주변에서는 할 일이 없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보라고 했고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도 그 말을 믿었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간판을 달았을 때만 해도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직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아침 셔터를 올리는 철컹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불을 켜고 의자를 닫고 커피를 내렸지만 오전 내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사무실을 비울 수 없어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혹시 손님 한 명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오후가 되자 마침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씨는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를 들었고 아파트 3곳을 보여달라는 말에 곧바로 차를 몰았어요. 하지만 집을 둘러보는 내내 손님의 시선은 박 씨보다 휴대전화 화면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지난달 같은 층은 8억 7천이던데요. 학구는 역단지보다 떨어지고 재개발 가능성도 낮다고 나오는데요. 박 씨는 집주인이 왜 급한지, 같은 동에서도 왜 2층의 가격이 다른지 설명했지만 손님은 화면에 없는 말에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를 오르내리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돌리며 2시간 넘게 시세와 대출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손님은 마지막 집을 나서며 꼭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박 씨는 다시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보여준 집이 직거래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가 연결한 손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수수료 없이 계약을 끝낸 거예요. 박 씨에게 남은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주차비 영수증과 2시간의 헛수고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을 때보다 더 참담한 순간은 손님이 왔는데도 자신의 목만 사라졌을 때였어요.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고비와 임대료, 협회비로 매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나갔고 1년 동안 광고비로만 1,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계약 4건으로 번 수수료는 약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3개월 동안 지출한 돈은 3,200만 원, 퇴직금 통장에서 사라진 돈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한 날, 불 꺼진 안에는 자격증 액자와 주인을 잃은 책상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사무실 한 곳이 아니라 그곳을 마지막 직장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노후였습니다. 2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중개사 사무실 서랍 속 장부 한 권이 어느 동이 비싼지, 어느 집주인이 급한지를 독점했습니다. 그 장부를 여는 대가가 수수료였습니다. 지금은 그 장부가 누구의 휴대전화에나 깔려 있어요. 실거래가, 학군, 대출 한도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몇 초 사이에 화면에 뜹니다. 거래가 다시 늘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라진 것은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팔릴 때 중개사가 당연히 돈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먼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박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광고비는 증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계약을 한 건도 못한 달에도 누군가의 매출은 정확히 올라갔어요. 중개사는 계약해야 돈을 벌었지만 플랫폼은 계약이 없어도 광고비를 벌었습니다. 실패의 위험은 중개사가 떠안고 돈은 성공과 상관없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더 성특한 것은 그 플랫폼이 중개사에게 광고 자리를 팔면서 소비자에게는 실거래가와 시세, 학군과 주변 환경을 무료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직반은 2023년 약 120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호갱노노는 손님이 중개사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계속 늘려갔어요. 박 씨는 결국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조금씩 없애는 시스템에 매달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남는 중개사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들이 앱보다 시세를 빨리 찾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과 실거래가는 앱이 더 빨리 보여줘요. 대신 이들은 화면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집은 어디인지, 집주인이 왜 급하게 내놓았는지, 계약서에 어떤 문장을 놓치면 큰 돈을 잃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앱은 이 집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만 지금 이 집을 사도 되는지는 판단해주지 못해요. 결국 살아남은 중개사는 매물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 잘못된 집을 사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먼저 간판이 내려간 자리는 분명합니다. 손님이 휴대전화로 확인한 시세를 다시 읽어주고 앱에서 찾은 매물의 문만 열어주던 자리였습니다. 손님은 그 일을 왜 수백만 원을 내고 맡겨야 하는지 묻기 시작했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사무실부터 셔터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손님이 사라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손님도 있고 거래도 있고 간판도 그대로인데 예전과 똑같이 일해서는 더 이상 돈이 남지 않는 순간입니다. 셔터를 내리는 날은 실패가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을 주인이 가장 늦게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변화를 직접 겪고 계신가요? 현장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